만약 당신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집 거실 바닥에 입주 도우미가 앉아 아이들과 웃으며 당신이 평소에 주지 못했던 무언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해서 당신이 지금껏 유대감, 존재감, 그리고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것은 한도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그 댓글들 읽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진심으로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윤은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다 우뚝 멈춰섰습니다.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두 발이 먼저 멈춰버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유진은 아직 근무복 차림의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나무 마룻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보드게임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은 채로요. 그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의무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시우는 유진의 오른쪽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잔뜩 집중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컴퓨터 모니터 밖에서는 아들에게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몰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은이는 반대편에 앉아 신이 나서 작은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가 바닥에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건 어린 여자아이들이 완전히 편안함을 느낄 때나 짓는 자세였습니다. 세 사람 중 아무도 도윤이 현관에 서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초의 시간이 길게 늘어졌고 그 정막 속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시우가 말할 때 유진은 얼굴 전체를 아이 쪽으로 돌려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하은이가 웃을 때 유진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직업의식에서 나오는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그 상황을 진정으로 재미있어 하는 사람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도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어떤 자연스러움으로 그녀에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에게나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용된 매니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자리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거실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의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진실하며 아직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것은 시우였습니다. 아빠, 놀라움도 죄책감도 없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아빠를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돌리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빠 왔다. 아이는 달려오지도 펄쩍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편안해서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은 아이 특유의 크고 느긋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이 도윤 쪽으로 눈을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는 빠르고 무의식적이었습니다. 띄고 있던 미소가 0.5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절제된 동작으로 일어나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한 대표님, 오늘 돌아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이 없었지만 그가 올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숨기진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게임하고 있었어. 질문이라기보단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시우는 마치 1급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소년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선생님이 올바른 전략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전에는 계속 졌거든요. 아빠, 제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할 때마다 선생님은 벌써 두수 앞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도윤은 보드판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단번에 해독할 수 없는 어떤 논리로 배열된 말들을 보고 다시 몇 걸음 떨어져 서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유진을 보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말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1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차분한 태도로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두르거나 민망해하는 기색 없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기라는 듯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그녀의 모습에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과 함께 그 장면을 머릿속에 담은 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일을 하려 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채로 20분 동안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단순한 이미지 하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 애쓰지 않는 가장 진실된 유진의 모습. 그는 지난 2년 동안 4명의 입주 및 출퇴근 매니저를 고용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3주를 버텼고 두 번째는 4개월을 일한 뒤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가 직접 내보냈습니다. 유진은 에이전시를 통해 온 지 3개월이 되었고 최근 경력도 없는 짧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면접 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는데 그 차분함을 당시 도윤은 차가움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사람은 아이의 그림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차가운 사람은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보드게임의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차가운 사람은 냉장고에 저녁 식사를 챙겨두었다는 메모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시우에게 게임 말에 대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 특유의 톤으로 대답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르고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진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집안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었으며 어디에도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방에서 물잔을 든 채 거실에 보이지도 않는 한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솔직함은 자신이 우연히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었을 때 서재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표님, 아이들 저녁 다 먹이고 잘 준비 마쳤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도윤이 눈을 들었습니다. 유진은 팔에 외투를 걸치고 어깨에 가방을 맨 채 앞치마를 벗은 모습으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을 때의 그녀와 앞치마를 벗었을 때의 그녀 사이에는 도윤이 예상치 못한 묘한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치마를 벗은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같은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퇴근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고 현관문이 부드럽게 딸깍 닫히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후로도 3분 동안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한 채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6시에 눈이 떠졌고 뇌는 이미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직접 커피를 내린 뒤 주방 아일랜드에 기대어 어두운 정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진은 7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그 시간을 정확히 안 것은 아침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그 90분이라는 시간을 1분 1초 단위로 온전히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업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공동 현관 호출음이 7시 22분에 울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고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던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보조 현관으로 들어와 요리를 담당하는 이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외투를 건 뒤 특유의 그 고요하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청소 용품을 가지러 주방에 들어왔다가 아직 도윤이 거기 있는 것을 본 그녀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대표님. 아침 7시 30분에 주방에 서 있는 그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도윤이 대답하고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만 의식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방 근처를 지날 때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는 방식, 시우가 물건을 찾다 짜증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아이의 장난감을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방식, 몸을 움츠리거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 사람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하는 방식. 그녀는 스스로를 작아 보이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생을 권력자들, 파트너사, 대표들, 임원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존재감으로 공간의 메인치를 채우려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을 청소하는 이 여자는 아무런 노력도 애씀도 없이 그들 대부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사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야 할 일이었지만 아주 선명한 형태로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아래층 복도에서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스케치북에 그린 무언가를 유진에게 보여주려 애쓰고 있었고 유진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춘 채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척하는 어른들의 그런 건성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빛이 있는 쪽으로 기울이며 그림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즉 눈앞의 사람이 그저 대화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때만 나오는 특유의 에너지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진짜 예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그려서 그렇다고 하는 거야?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남들은 잘 안 그리는 디테일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예쁘다고 하는 거지. 여기 이 부분 봐봐. 그녀는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하은이는 2초 정도 침묵하며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대답이 아니라 진짜 대답을 얻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이 남은 계단을 마저 내려오자 두 사람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유진 선생님이 내 그림에는 어른들도 잘 안 그리는 디테일이 있대. 도윤은 여전히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아. 그림을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자신이 온전히 그림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도윤 스스로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도윤은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 11시쯤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집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주방에 보조등을 켜고 자신이 무얼 찾는지도 모른 채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정돈된
매우 통제되어 있으면서도 명확한 글씨체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더군요. 두 번째 칸에 덮어둔 접시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만 데워 드세요. 이름도 서명도 없이 그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그 메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접시를 꺼내 데운 뒤 밤 11시에 주방 아일랜드에 앉아 메모지를 옆에 둔 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풍족한 자원들, 돈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완벽하게 세팅된 이 집에서 5년을 사는 동안 그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챌 만큼 그에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메모를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고 도윤은 그녀의 부재를 거슬릴 정도로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고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아이들은 잘 놀고 있었고 그가 시급히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 중에 무언가 달라진 듯한 막연한 기분이 맴돌았고 그는 정오가 되어서 시우가 질문을 던질 때까지 그 기분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유진 선생님 와요?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묻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토요일은 선생님 쉬는 날이야. 그러자 아이는 하고 매우 특정한 톤의 탄식을 내뱉었는데 도윤은 그 소리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윤 자신이 아침 내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삼키고 있던 바로 그 감정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도윤은 예정보다 일찍 끝난 회의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가 오후 2시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그는 정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뒷문 쪽을 지나다 보니 식물들 근처 돌 벤치에 유진이 앉아 있고 그 옆에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작은 화분에 무언가를 심느라 손에 흙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손과 원피스 무릎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아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진이 식물이 다치지 않게 뿌리를 자리 잡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들키지 않게 뒷문에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흙을 조심스럽게 주변에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봐봐. 유진이 기계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먼 세심한 인내심으로 하은이의 손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대로 따라한 뒤 화분을 보고 유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 제대로 했어? 작지만 아주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했네. 그것은 영혼 없는 빈말 칭찬이 아니라 진심 어린 평가에서 나오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식물 심고 있어. 유진은 자연스럽게 일어섰지만 도윤이 거기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 그녀의 움직임에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세한 자세의 변화.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그녀 역시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음을 알고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에 맞추어 조율하는 듯한 자각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심고 싶어 해서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화분, 딸, 유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괜찮다는 말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되어서야 도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확고한 변화였습니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서재에 있는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와 하은이가 게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자신의 성량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특유의 높아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던 찰나 유진의 목소리가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둘 다 당장 그만.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과장된 감정이라곤 1g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도윤이 2배의 목소리로 소리쳐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즉각적인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조금 더 낮게 무어라 말했는데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결코 타협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몇 초 뒤 아이들의 목소리가 훨씬 차분해진 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이번에는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자신이 2배의 노력과 3배의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절반의 결과밖에 얻지 못했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5시 서재에서 나온 그는 거실 장식장을 평소와 같은 세심함으로 정리하고 있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정확한 각도로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진 선생님. 그녀가 자연스럽게 돌아보았습니다. 네, 한 대표님. 아까 아이들 일은 고맙습니다. 그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기 전 속으로 단어들을 고르는 사람의 공백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감사하실 일 아닙니다. 제 업무의 일부인걸요. 도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선생님 업무가 아닙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직설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유진 선생님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를 저도 압니다. 유진은 가볍게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1초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의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본 그녀가 차분하지만 아주 진실한 무게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이들은 참 착해요. 그저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그 문장은 거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복도를 걸어갈 때도 따라왔고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옆에 앉아 있었으며 그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부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그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잊을 수 없는 건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단어들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시우와 하은이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은 문장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어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선명함으로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슴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면서 말입니다. 수요일 아침 아일랜드 식탁 위에 또 다른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정돈된 그 글씨체. 커피 내려서 보온병에 담아두었습니다. 좋은 아침 되세요. 도윤은 메모를 읽고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주방에 선 채로 커피를 마시는 그의 마음은 무관심과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신이 필사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피해왔던 어떤 감정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이 메모지 때문에 그 감정을 외면하기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외투를 입고 어깨에 가방을 맨 채 퇴근하려 할 때 그가 현관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유진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특유의 똑바른 시선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제게 꼬박꼬박 한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저를 너무 고용주로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도윤 씨라고 불러주면 어떨까요? 그녀는 기계적인 대답이 튀어나오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시간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드러내지도 그렇다고 무언가를 느꼈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서서 자신이 업무적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엇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선 너머에는 그가 기다려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척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도윤 씨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인이라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일이지만 그 복도 안에서는 그 단어의 크기보다 훨씬 거대한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걸레를 든 채 서재문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시우가 오늘 조금만 더 늦게 자도 되냐고 묻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 사이에 0.5초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상호 인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그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기가 밝은 하은이를 위해 아침마다 거실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었습니다. 시우가 물건을 찾다 짜증을 내지 않도록 장난감을 상자에 넣기 전에 미리 종류별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요리 이모님이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며 마찰을 피하고 공간을 비워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작고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모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 사람의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윤은 유능한 직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일주일 내내 그 초상화를 관찰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주 단순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하은이가 정원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고 피가 조금 나는 찰과상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아직 눈물의 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 특유의 격렬함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은 1초 만에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무복이 더러워지는 건 신경 쓰지도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봐.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상처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공포심을 부추기지 않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아이가 누군가 단단하게 버텨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완벽하게 버텨주는 태도였습니다. 하은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젖은 눈을 깜빡였고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더니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서재 창문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하은이는 이미 일어나 참전 용사처럼 오빠 시우에게 반창고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정원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그 올곧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에겐 같이 당황하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대답에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에까진 무릎 이상의 의미가 그 문장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 주말, 아이들이 잠든 토요일 밤 11시, 도윤은 물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앉아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38살이었고 4개의 지사를 둔 중견 건축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하루도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테라스에 앉아 이 집에 온 지 3개월 된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한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했습니다. 배경의 차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명백한 불균형 등 이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분석하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모든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는 동안 그 이유들 중 어떤 것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뀔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 그가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는 위선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회사가 커지기 전, 일상이 하루하루를 집어삼키기 전, 외부의 것들을 쌓아 올리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비어버렸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보드게임을 하며 더없이 행복해하는 시우와 진심 어린 관심을 받고 난 뒤 더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하은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11시 물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앉아 자신의 집안에서 평생 찾지 못할 줄 알았던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그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 마음에 듭니까?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올곧은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도 착하고 집도 평온하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위기도 좋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답을 원해서 던진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1초 동안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지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녀의 솔직함은 지난 몇 년간 도윤이 들어본 어떤 대답보다도 강하게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마땅한 핑계가 없었음에도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 몇 분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 시우가 보드게임을 들고 서재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빠랑 유진 선생님이랑 오늘 나랑 같이 게임해야 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신의 제안이 수락될 것이라 결정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모셔와 세 사람은 거의 1시간 동안 게임을 했습니다. 시우는 유진이 가르쳐준 것이 분명한 전략으로 첫 판을 이겼습니다. 아이는 몸집에 비해 너무 큰 열정으로 환호했고 두 어른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터뜨린 그 웃음소리는 평소보다 1초 더 길게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말들을 조용히 정리하던 중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안동에서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는 6년 됐어요. 혼자서요. 동정심을 구하지도 구구절절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는 담백한 어투였습니다. 전 부산 출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12년 됐고요. 그녀가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묻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 10시 무렵 도윤은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주 내내 켜켜이 쌓아왔지만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주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메모들, 정원에서의 순간들, 서로를 바라보며 입 밖으로 내뱉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던 그 모든 초의 시간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알고 유진 씨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전 다르게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솔직해져야겠습니다. 부산에 출장가 있던 이틀 내내 온전히 유진 씨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생각도 집안일 생각도 아니었어요.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침묵은 딱 필요한 만큼의 길이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식탁을 내려다보며 1초 정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고 그를 향해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평소에 그 흐트러짐 없던 태도가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부드럽게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생각을 했다는 거 알아요. 저도 당신 생각을 했으니까요. 지난 이틀 동안
당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럴듯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 단어들이 주방의 공기 중에 수초 동안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후 공유한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서서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대답, 그녀의 솔직함, 그녀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밀어낼 이유를 찾기 위해 이틀을 보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사실, 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며 그 순간의 무게를 존중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저 여기에 있는 이 감정이 진짜라는 걸, 제가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사라질 감정이 아니라는 걸 유진 씨도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내쉬고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려는 단호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사람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건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 씨도 이해하셔야 해요. 제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 삶과 당신의 삶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다르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 현실적인 차이들을 모조리 덮어둘 순 없어요. 이해합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 현실들을 무시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감정 역시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 주방의 그 좁은 공간을 향해 작게 손짓했습니다. 유진은 그 손짓을 보다가 그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1초 동안 그녀의 단호함은 더 부드러운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어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애써 조심스럽게 다뤄왔던 어떤 감정이었습니다.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도윤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떤 가사 업무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늦은 시간까지 주방에 머물렀습니다. 안동과 부산에 대해 각자가 뒤로 하고 온 것들과 새롭게 찾아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고향에 남겨둔 가족들, 6년 동안 홀로 버티며 만들어온 삶. 도윤은 진심으로 경청했고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 역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의 모든 말을 온전히 들어주었습니다. 3주 뒤 어느 평범한 오후, 네 사람은 정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우는 자신의 작은 몸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큰 열정으로 유진에게 새로운 보드게임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무릎을 꿇은 채 손목까지 흙을 파묻고 흙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이의 화분을 잡아주면서 시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벤치에 앉아있던 도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하은이의 손을 잡은 채 도윤의 눈과 1초 동안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하은이는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외쳤습니다. 유진 선생님, 이것 봐요. 완벽하죠? 유진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완벽하네. 평소와 다름없는 단호하고 진실한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넓고 환한 미소가 함께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느낄 수 있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확신 속에서 자신이 드디어 작지도 않고 일시적이지도 않은 자신에게 온전히 다가온 진짜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